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능의 교환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자인 맥스 베넷은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에 관련된 이론들을 하나의 프레임 하에서 굉장히 능숙하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 지능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비추론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빗대어서 인간 지능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물학이나 신경과학 관련된 지식들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설명의 프레임은 물질에서 생명 그리고 기호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쏘도 개인적으로 요사이 그동안 공부한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의 내용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방향은 기호에서 생명 그리고 물질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하여간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아서 지금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인간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진화사를 쭉 훑으면서요. 동물의 단계를 좌우대칭 동물, 척추동물, 포유류, 영장류, 인류의 순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그 생명체들이 어떠한 신체와 두뇌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체와 두뇌가 구현하는 이 지능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진화사에서 환경을 설명하고 나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신체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탈바꿈했는지 그 전체 역사를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의 조종, 척추동물의 강화, 포유류 동물의 시뮬레이션, 영장류의 정신화, 인류의 언어 사용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종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동물은 말미잘, 해파리 같은 방사대칭 동물이었고 나중에 등장한 것이 좌우대칭 동물입니다. 좌우대칭 동물은 방사대칭 동물에 비해서 탐색하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동하면서 탐색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좌우대칭 구조보다 우월한 구조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수동적으로 먹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동물의 모든 구조는 좌우대칭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모두 다 좌우대칭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대칭 구조와 뇌가 동물로 하여금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진화의 한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좌우대칭 동물의 특징은 이 동물의 선족격인 선축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특성은 단순합니다. 냄새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냄새가 없는 쪽은 기피하는 것입니다. 좌우대칭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꺾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대칭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움직이고 방향 꺾을 수 있는 좌우대칭의 몸과 그리고 최소한의 좋음과 나쁨, 여기서는 냄새를 판단할 수 있는 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빗대어서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파트에서 그가 소개하는 사람은 로드니 브룩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언어 중심 그리고 기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고등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생명 활동의 관점에서 로봇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이 로드니 브룩스입니다. 본질은 생명과 번식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면서 역동적인 환경에서 돌아다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로드니 브룩스는 언어와 논리의 구현 같은 나중에 발전한 능력들을 먼저 구현하는 것은 예컨대 비행기에서 비행기 좌석이나 이중창을 먼저 만들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날 수 있는 비행기의 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덧붙여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 토대를 먼저 고려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직접 탐지하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AI가 무슨 인간을 모방한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 브룩스가 만든 룸바라는 로봇과 좌우대칭 동물은 공통적으로 좌우대칭의 몸뚱아리와 기본적인 정보만을 탐지할 수 있는 단순한 뇌,
이 두 가지를 장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좌우대칭 동물이 좋은 것에는 다가가고 나쁜 것으로부터는 물러나는 기본적인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몸에 탑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밸런스, 즉 감정가입니다. 인간은 좌우대칭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진화한 좌우대칭 동물이기 때문에 감각 정보의 처리와 그 정보에 대한 감정가가 각각 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최초의 좌우대칭 동물에게는 객관적인 감각 정보보다는 주관적으로 감정가만 판단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 정보의 처리가 처음부터 감정가 신경세포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좌우대칭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무리 단순한 판단이더라도 그 판단의 종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극이 존재하는 상황, 즉 위험하다는 신호와 먹이가 있다는 신호가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이 신호들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위험이 약하다면 먹이를 향해서 가고요. 위험이 높다면 먹이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는 동물에게는 필연적으로 뇌라는 통제소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 판단을 선충이 갖고 있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을 통합해야 했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뇌가 필요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투표하는 모든 감각 입력을 한데 통합해 하나의 결정으로 수렴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뇌는 이런 거대 감각 통합센터, 곧 조종할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신경회로였다. 이러한 감정가를 저자는 감정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감정가와 각성은 정동, 어펙트라는 더 큰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요. 감정가는 좋고 나쁨, 각성은 흥분과 가라앉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충에게도 기본적으로 정동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좋은 먹이를 발견하면 막꼬리를 치면서 달려듭니다. 감정가의 측면에서는 먹이는 좋음이고 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각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정동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시킨 생존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정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선충 같은 경우 행동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이 존재하지만 선충에게는 이 정동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동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이후에 좀 더 발전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러한 고등한 의식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때그때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좀 더 단순한 메커니즘이기에 행동 상태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고 나쁨에 대한 뇌의 작동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정동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감지했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먹었을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각성된 좋은 상태, 즉 먹이가 있으면서 그것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춘 상태는 도파민이 분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흥분된 각성 상태가 가라앉고 먹이를 쫓아다니는 행동이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먹이를 쫓는 상황에서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은 포만감의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때도 있잖아요. 이 정동 상태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로 촉발이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인데 이 화학 물질들이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근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 신체 기능은 다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소화, 번식, 면역 등의 활동을 다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길어지면은 생명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면역계, 소화계 등이 다 멈춘다고 했잖아요. 긴급하게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쓸 에너지를 만들고 축적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오피오이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쥐에게 투여하면 영향이 있었다. 먹이에 대한 좋아함 반응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긍정적 감정가 반응을 끄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오피오이드가 이런 감정가 반응을 되살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가와 정동, 좌우대칭 동물, 그리고 간단한 뇌의 형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트가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결하는 구절들입니다. 정동 상태와 그 정동 상태를 촉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용도가 변해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할은 바로 연합, association입니다. 예를 들어 종을 치면 먹이를 준다. 이것은 개의 입장에서 종소리와 먹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습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먹이의 냄새가 있으면 먹이가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깊숙하게 인과적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관계,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으면 먹이가 있다 수준의 학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학습 능력은 방사대칭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학습의 토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우대칭의 몸, 이동, 감정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생물학적 토대가 있어야지 연합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에 대한 학습은 쥐에 대한 연구에서 봤을 때 척수 수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회로에서도 가능한 학습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발전한 뇌 구조로부터는 또 다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 정동, 연합 학습이라는 토대는 다음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혁신은 다음에 살펴볼 강화 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것과 강화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경계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연합은 기본적인 관계를 인식한다의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A와 B의 기본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강화는 그러한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책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끼고 아는 존재, 그 다음에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들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척추동물입니다. 이 척추동물에 이르러서 생명체는 강화를 생존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척추동물의 선조는 어류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생선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선 대가리가 우리의 선조란 말이지 하면서 말이죠. 하여간 이 어류를 비롯한 척추동물은 모두 뇌가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앞뇌, 중간뇌, 뒷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뇌입니다. 이 앞뇌가 발달해서 두 개의 하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겉질과 바닥핵으로 발달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뇌의 구조가 다음 학습, 강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학습은 무작위로 탐색하는 행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과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조절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감정가는 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 감정가는 그 강화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이다. 물론 인간에게는 무작위 행동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모델에 의한 실행도 존재를 하죠. 하여간 이 무작위 실행으로부터 학습하는 강화학습은 학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역시 AI의 발전 단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마빈 민스키는 긍정적인 감정과 결과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결과는 처벌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자 했는데 이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 최근의 수를 강화하거나 그 이겼을 때의 모든 수를 강화시키는 방식 모두 다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보상에 따라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바둑에서 AI가 승리했을 때 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보상에 따라서 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구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바둑에서 매수를 둘 때마다 예상 승리 확률을 높여줄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이 방식은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기본적으로 AI를 통해서 생명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서 성공에 대한 확률 계산에 따라 강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생명체의 경우에도 미래에 받을 먹이 혹은 보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때 강화의 메커니즘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파민의 분비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는 말하자면 정확히 10초 후에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날 확률이 35%다라는 신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뇌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도파민과 행동이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마지막 구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닥핵은 영속적으로 특정 관문들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동물의 행동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 우리가 강박에 빠진 뇌라는 책에서 이 강박증 환자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바닥핵 혹은 기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각과 신체적 행동을 전환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강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닥핵이 기본적으로 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동물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행동을 조절하는 기준은 도파민 분비입니다. 바닥핵은 기본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시키는 행동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분비는 감정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는 감정가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이 세포가 바닥핵이 도파민으로 가득 찰지 아니면 도파민이 부족할지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먹이에 대한 냄새가 존재를 하면 그에 대한 긍정적 감정가가 시상하부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상하부의 감정가 신경세포는 바닥핵이 도파민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바닥핵은 도파민이 높아지게 되는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한다. 이런 고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강화학습에서 바닥핵이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또 다른 이론에서는 아예 바닥핵의 행위자와 비평가의 역할을 하는 회로들이 병렬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되뇌피질의 패턴 인식 능력과 기저에게 강화 능력이 결합되어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 인식은 뭐냐고 했을 때 이것은 감각적 차원에서의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합에 머물러 있는 생명체는 분명 연합이라는 일종의 패턴적 사고를 하지만 그 최초의 감각 인식 자체는 패턴 인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세포가 정해진 단일 사물을 알아보는 수준이다. 그래서 책의 구조를 하나 읽어보면 주변 세상에 관한 정보는 활성화된 신경세포 하나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여러 신경세포의 활성화 패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척추동물에 이르러서는 A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단일 신경세포가 아니라 신경세포들의 다양한 패턴 구성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도 패턴 인식이고요. 하여간 이 A 자체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사물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접시가 너무 뜨겁거나 바늘이 너무 뾰족하다고 느꼈다면 초기 좌우대칭 동물처럼 개별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세상의 속성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냄새, 얼굴, 소리 등을 알아봤다면 초기 좌우대칭 동물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한 것이다. 이는 나중에 초기 척추동물에 이르러서야 등장한 기술이다. 하여간 이 겉질 혹은 피질 부분이 발달하면서 생명체에게 패턴 인식 능력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 능력이 발전하자 감각기관도 폭발적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때마다 더 세밀한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이점이 늘어났다. 세밀한 감각기관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때마다 더 정교한 패턴 인식의 이점도 늘어났다. 그리고 패턴 인식과 강화학습 또한 동시에 진화를 하게 되고요. 강화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패턴 인식을 잘할수록 성능이 좋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패턴 인식 능력이 좋아지면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재료가 또 좋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겉질과 감각기관이 패턴 인식을 발전시키고 또 패턴 인식은 바닥핵의 강화학습을 강화시키고 강화학습은 반대로 패턴 인식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진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무작위적인 수행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행의 결과로 감정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강화학습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초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다시 가장 앞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것을 탐색하도록 할 것인가. 척추동물은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도 놀라움 자체만으로 도파민 분비가 촉발된다. 이것이 호기심의 원천이고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러한 호기심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좌우대칭 동물의 조종이라는 혁신에 이어서 이번에는 척추동물의 강화라는 혁신을 다룬 것입니다. 이 강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라고 이 브라이언 크리스천의 책인데요.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생명체에게 시뮬레이션 능력이 생깁니다. 포유류에게
포유류에게 색겉질이라는 뇌 부위가 발달하고 이 색겉질을 통해서 미리 행동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강화학습의 방식은 어쨌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시뮬레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상상으로 미리 학습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능력이 진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이었고 두 번째는 온열성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행동 시뮬레이션은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몸이 따뜻하면 신경세포가 빠르게 작동하는 장점을 갖게 되고요. 이로써 더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포유류 외에 조류 또한 온열성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동물이고요. 역시 시뮬레이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열 동물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패트리샤 처칠랜드의 책 양심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온열성 동물이 더 다양한 환경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되었고 더 영리해져야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에게 시뮬레이션 능력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이 시뮬레이션 능력은 다양한 기능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간이 지각한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한 것을 지각합니다. 인간에게도 생성 모델이 존재해서 이 모델에 근거해서 예측을 발생시키고 그 예측과 실제 감각 데이터의 입력을 비교해서 예측 오류를 발생시키고 그 예측 오류를 무시해서 기존의 모델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받아들여서 모델을 수정하거나 하는 과정들은 이전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인간에 대한 연구도 그러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생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며 그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서 세상의 사물을 인식하는 법을 학습한다는 본질적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포유류에게 세 가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리시행착오라고 해서 실제 선택에 앞서 각각의 선택지를 머릿속으로 시연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아까 양심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온열동물은 기온 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 각각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연해보는 능력이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사실적 학습이 가능해졌는데요. 반사실적 학습이라는 것은 과거에 다르게 선택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러한 반성, 후회를 했다면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반사실적 학습을 주데아 펄은 인과적 사고의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The Book of Why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화 기억이 생기게 됩니다. 일화 기억은 단순히 지식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내가 포함된 기억입니다. 술자리에서 내가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식의 기억들이요. 그런데 이 일화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화 기억은 과거를 비슷하게 재창조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이다. 미래와 사건을 상상할 때는 미래의 현실을 시뮬레이션한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는 과거의 현실을 시뮬레이션한다. 두 경우 모두 시뮬레이션이다. 그리고 현대의 강화학습들은 죄다 모델 없는 강화학습이거든요. 연합에 근거한 강화학습이죠.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과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소위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알파제로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인간의 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뇌에 색겉질이라는 부위가 생겨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의 색겉질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뒤쪽 절반은 감각 색겉질입니다. 여기에서는 입력되는 감각 데이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각을 하는 부위이고요. 이것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앞쪽 절반에는 이마엽 색겉질이 존재합니다. 이마엽 색겉질에는 세 개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각 운동 겉질, 과립, 이마엽, 앞 겉질, 그 다음에 무과립, 이마엽, 앞 겉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 절반인 감각 색겉질에서 외부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입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생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APFC 이 부위에서는 해마, 시상하부, 편도체에서 입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해마, 시상하부, 편도체는 장소,
감정과 정동 처리와 관련된 부위인데 그렇다면 이 APFC에서 생성하는 시뮬레이션은 외부 감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아닐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새것질은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입력을 바탕으로 이 지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APFC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위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G가 시상하부가 특정한 방식으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시상하부는 감정가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원하는 I want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G는 강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APFC는 G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행동을 하기 전에도 이미 자신이 물을 마시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읽어보자면 APFC는 동물 자신을 모델화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가 관찰한 행동의 의도를 추론하고 그 의도를 통해서 동물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예측한다. 그리고 여기서 행동의 의도를 추론한다는 것은 내가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물을 마시고 싶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PFC의 피질 기둥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일시적으로 멈춘 후에는 이 APFC의 서로 다른 기둥들이 동물이 그 다음에 하리라 생각하는 행동들을 차례로 시연한다. 한 기둥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물이 있는 곳까지 경로를 쭉 따라가 본다. 다른 기둥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먹이가 있는 곳까지 경로를 쭉 따라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APFC가 어떤 경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면은 감각 새것질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APFC에게 보내준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닥핵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APFC의 시뮬레이션에는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내가 강가로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최종 상태,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감각 새것질의 예측과 APFC의 예측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각 새것질은 그저 감각 입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동 추론을 시행한다. 반면에 APFC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예측을 이용해서 그 행동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동 추론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 APFC는 어쨌든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의 선택은 바닥핵이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FC는 단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바닥핵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 거칠의 역할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마 옆 새거칠에서 운동 거칠이라는 하위 영역이 존재를 했었고 이 운동 거칠의 예측은 APFC의 예측의 하위 예측인 것 같습니다. APFC가 동물이 왼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예측을 한다면 운동 거칠은 동물이 왼발을 정확히 어느 발판에 딛는다고 예측을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계의 꼭대기에는 APFC가 있었다. 이곳에서 편도체와 시상하부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상위 목표를 구성했다. 반면에 물을 마셔야겠다, 먹이를 먹어야겠다 같은 의도를 생성한 다음에는 근처 이마옆 영역으로 전달을 한다. 운동 앞 겉질에서는 하위 목표를 구성 운동 겉질에 도달할 때까지 전달한다. 운동 겉질에서는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하위 목표를 구성한다. 운동 겉질의 모델화되는 의도는 하위 목표다. 그래서 운동 겉질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참조할 수 있는 책은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 이 책에서는 지각도 행동도 내가 된다는 것 또 전부 예측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성 모델에 대한 설명은 앤디 클락의 The Experience Machine 이 책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질 기둥에 대한 설명은 제프 호킨스의 1000개의 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은 우리가 감각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내 자신에 대한 행동, 그것에 대한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와 지식을 추론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지식을 추론하는 행위를 마음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론으로 뇌의 크기와 집단의 크기가 상관성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장류들이 열매를 식량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주 식량원이 되면 열매는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이 시간에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정치 공작 등을 시행하게 될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번식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영장류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었고 열매를 식량으로 삼으면서 시간이 많아지게 되자 정치 공작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공작을 하려면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류 계통에서는 새로운 새것질 영역이 생겨납니다. 추가된 새것질 영역은 두 집단인데 첫 번째는 이마엽 새것질에 추가된 GPFC입니다. 두 번째는 영장류에서 등장한 새로운 감각 새것질 영역들이 있는데 이를 뭉뚱거려서 1차 감각 겉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험자를 fMRI에 들여보낸 다음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실내에서 촬영했는지 실외에서 촬영했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피험자의 APFC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사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사진 속 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관련된 부위인 APFC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원적인 작동입니다. 만약에 사진에 대한 느낌을 물어본다면 이 피험자의 GPFC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은 일단 사진 자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으로 그 시뮬레이션 된 것에 대한 느낌 혹은 생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GPFC는 반성적인 사고, 메타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GPFC가 손상되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GPFC는 입력 대부분을 아까 APFC로부터 받는데 이는 아마도 APFC가 시뮬레이션 생성에 관여한다면 GPFC는 그 시뮬레이션 그 자체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한 차원 빠져나와서 그것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던 것들이 APFC, 감각 새것질이었는데 여기까지는 1차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고차원적인 2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GPFC와 PSC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모델을 통해서 얻은 진화적 이점이 뭘까요? 다시 마음 이론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제를 맞닥뜨렸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GPFC라는 것이 실험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에 자기 마음에 대한 모델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모델화가 되는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GPFC가 클수록 사회적 위계가 높은 경향도 드러났고요. 이것은 매우 오래된 가설이다. 바로 먼저 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화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델화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능력과 남을 이해하는 능력은 동시에 싹트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립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조차도 개발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AI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역시 몸이 없다면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몸이 없으니 나에 대한 메타적 인지를 하는 것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 아닌 사람에 대한 추론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은 정치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도구 사용법을 깨우치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 이론이 있어야 배우는 사람이 뭘 이해를 하고 있고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이론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론에 대한 내용은 여러 신경과학 책들에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이 본격적으로 마음 이론만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책은 저는 이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차 이론에 관해서는 조지 프루드의 책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차 이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전역신경 자급 공간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스타니슬라스 드엔의 책들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합니다. 언어의 특징은 일단 선언적 명칭, 즉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터를 물이라고 부르지만 불이라고 기호를 부여할 수도 있었겠죠. 반면에 동물의 소통 방식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 언어에는 또 하나 문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여간 이 언어를 통해서 내면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앞서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학습하던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아 학습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에게도 이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능적인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기의 뇌는 새 겉질의 오래된 정신화 영역을 용도 변경하여 언어라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다.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들을 언어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근본적 학습 프로그램이 새로운 것이다. 결국 새의 뇌에 비행기관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뇌에도 언어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학습 프로그램을 굴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본능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새 겉질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구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편도체와 뇌줄기처럼 오래된 구조 깊숙한 곳에 숨겨진 미세한 차이, 곧 우리가 옹알이를 하고 아이와 부모가 서로 번갈아 앞뒤로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본능이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설명하기를 이 챗 GPT의 경우 단어를 예측하는 자동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밑에 내적 시뮬레이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GPT-4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단점과 한계점들을 많이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틈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AI는 거대 언어 모델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그것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스 베넷의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정보량이 꽤나 많은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두 가지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